네,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여러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퇴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무실에서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자 다른 자리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은 피곤함과 기대감이 같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꽤 지나왔다라는 피로도 있고, 내일이 금요일이다라는 작은 안도감도 있죠. 금요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버틸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죠. 내일 해야 될 일도 있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들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저녁을 참 좋아하는데, 목소리 너무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칭찬은 100번 들어도 100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장도 목요일 저녁 같은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안에서 정리된 흐름은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0.6% 오른 7,291, 코스닥이 1.2% 오른 794로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반등과 SK하이닉스 ADR 기대를 안고 3%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장이 진행되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도로 내준 거예요. 내일 밤 ADR 상장을 하루 앞둔 오늘 하루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궤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엔 간밤 미국 반도체 반등과 하이닉스 ADR 기대가 그대로 들어오며 3%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상승분이 깎여나갔고 결국 0.6%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상승을 꺾어놓은 재료들을 정리해보면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중동입니다.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습 소식과 이란이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함께 흘러나오면서 뉴스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개인들의 매도세입니다. 세 번째, 누적된 하락에 따라서 신용거래와 관련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낸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피해서 미리 매도하는 흐름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넷째가 정책 쪽인데요.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거친 세금을 미래 대응기금에 우선 쓰기 위해서 초과 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둔 국가재정법을 우회하는 조항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시장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읽힌 거예요. 여기에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필요 발언까지 겹쳤는데 이건 매크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표류할 때 그 기저에서 수급의 그림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순매수였고 기관도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스퀘어 같은 전기전자, 반도체 밸류체인에 집중됐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담은 LG이노텍은 매수에도 2.9% 내렸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코스닥이에요. 기관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그 안을 보면 투신이 11거래일 만에, 연기금이 6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습니다. 팔기만 하던 손들이 하나씩 돌아서는 그림이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 수급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인 매수가 만기를 지나서도 이어졌다는 게 희소식이었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은 여전히 레버리지 ETF 상품 쪽으로 몰려있다 보니 지수의 상승 탄력 자체는 제한됐어요. 오늘 반등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5.3% 올랐고 삼성전자는 강보합인 0.2% 상승이었는데 파운드리 가격 인상 기대와 HBM, 이 SSD 수요가 주가의 하단을 받쳤어요. 아울러 오늘 TSMC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첨단 파운드리의 공정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I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뜻으로 해석됐고요. 후공정과 기판, 장비도 함께 반등해서 한미반도체가 8.2%, 그제 급락했던 심택이 12.7%, 주성엔지니어링이 11.5% 올랐습니다. 급락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AI 서버와 HBM, ESSD 그리고 서버들이 메모리를 나눠쓰기 연결해주는 차세대 규격인 CXL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하이닉스 ADR 이야기를 해야겠죠. 청약엔 공모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수요가 몰려 조기 마감됐고 청약 대금은 추산으로 260조 원 규모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공모가는 오늘 오후 확정 절차를 마쳤고 구체 가격 공개와 함께 내일 밤 나스닥에서 임시 거래가 시작됩니다. 정규 거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고요. 확정가에 따라 조달 규모는 240억 달러 안팎, 미국 시장에 상장한 외국 기업으로는 알리바바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밤 첫 가격이 어디에 설지 가늠하는데 참조할 대상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론인데요.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약 20% 싸게 거래됩니다. 내년 예상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이익의 7.4배 대 9.4배거든요. 다른 하나는 TSMC입니다. 하이닉스와 비슷한 길을 먼저 걸은 TSMC의 ADR은 현재 대만 본주보다 17.5%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왜 이런 웃돈이 유지되느냐? 핵심은 전환 조건에 있습니다. TSMC는 ADR을 본주로 바꾸는 건 되지만 본주를 ADR로 바꾸려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서 저렴한 본주를 사다가 비싼 ADR로 만들어 파는 차익 거래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웃돈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건데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본주에서 ADR로 전환을 막지 않지만 본주를 ADR로 바꿀 때 회사나 감독 당국의 승인과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전환 한도는 전체 주식의 25%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상장 물량이 2.5%니까 한도까지는 여유가 크죠. 시장은 TSMC보다는 완화적인 환경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전환이 쉬울수록 ADR의 웃돈은 제한되면서 본주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고 어려울수록 ADR만 비싸지는 구조라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프리미엄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UBS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과 보유 비용을 근거로 본주를 팔고 ADR을 사라고 권하기도 했는데요. 지수를 따라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마이크론 주주들의 대체 수요 기대까지 얹혀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참고로 교환 비율은 본주 1주에 ADR 10주라서 ADR 가격은 본주의 10분의 1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준비해 두는 게 맞습니다. 상장 반응이 미지근하면 시장은 그걸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온도로 읽을 거고 전체 주식의 2.5%가 새로 발행되는 데 따른 희석 우려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하나 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43억 달러 규모의 상하이 상장을 위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데요. 중국의 메모리 공급 확장이라는 우려할 만한 변수도 같은 주에 캘린더에 올라온 셈입니다. 다음으로 방산입니다. 오늘 같은 뉴스가 양쪽으로 작용했는데요.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을 늘린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5.6% 상승한 반면 사는 쪽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수 자금 부담에 차익 실현까지 겹치며 8.5% 급락했어요. 지분을 사겠다는 뉴스가 팔리는 대상엔 프리미엄으로, 사는 주체엔 부담으로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어제에 이어 호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쪽의 중동 선사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PC선 6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미 해군의 정보 요청 등 한미 조선 협력 기대도 여전했습니다만 HD 현대중공업이 2% 가까이, 삼성중공업이 1% 가까이 내렸고 하나오션은 4.2% 밀리며 사흘째 약세였어요. 낙폭 자체는 줄고 있지만 호재가 수급에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상승한 섹터들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혜를 받은 쪽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반도체 설계를 대신해주는 디자인하우스인 가온칩스가 30% 가까이, 에이징랜드가 24% 가까이 급등했어요. 삼성 파운드리의 가격 인상과 수요 기대가 일감 기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SSD의 두뇌인 컨트롤러를 만드는 파도가 11%, 기판을 만드는 코리아 서키트가 8.2% 올랐고 어제 상한가였던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도 상한가로 이틀째 달렸습니다. 이 밖에 C11 4% 상승으로 진정됐고요. 이 흐름이 말해주는 건 대형주에 몰렸던 수급이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ADR 상장 이후에도 이 확산이 이어지는지가 다음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력기기도 어제 급락을 되돌렸습니다. LS일렉트릭이 3.2%, 효성중공업이 3% 올랐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와 전력 개통 투자라는 수요 논리가 살아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간밤 메타가 캐나다 엘버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투자가 지속될 거란 기대를 확인해준 소식이었고요. 건설에선 GS건설이 3%, 금호건설이 호남 반도체 지원 입법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대에 24% 가까이 뛰었습니다. 매크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은행이었는데요. 신현송 총재가 오늘 국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기준금리는 작년 7월부터 2.5%에 묶여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논거를 뜯어보면 핵심은 분명합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 올린다는 거예요. 물가는 6월 3.2%로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반도체 호조 덕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2.6%까지 올라와 있고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거죠. 이미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쪽에 손을 들어준 소수 의견이 2명 나왔던 터라 방향이 예고된 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경각심이 커졌고 국채 선물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확인됐어요. 다음 주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 같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환율은 오늘의 보합이었습니다. 장 초반 1,500원대 초반에서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 1,510원 근처로 되밀렸습니다. 안착은 아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원화 가치를 지탱하는 요소는 넷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ADR 관련 선물한 해지가 있습니다. 달러를 미리 던지고 원화 가치를 고정해 두는 거죠. 다음으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가 있겠고요. 아울러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둔화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금융당국의 외환 공조가 주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건 신현송 총재가 오늘 경상수지 흑자 누적을 지목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유가는 WTI가 간밤 급등분을 소화하며 0.4% 내린 74달러대에서 등락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 소식이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오르락내리락이 거듭되었습니다. 금은 4,000달러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정학 불안에 4,1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관전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밤 SK하이닉스 ADR이 나스닥에서 임시거래를 시작합니다. 오늘 확정된 공모가로 시작해서 하이닉스의 가격이 마이크론이나 TSMC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느 가격에 안착하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엔 TSMC의 6월 매출이 나옵니다. AI 수요를 입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파운드리 가격 인상 소식과 겹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안착할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질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상이 실제로 단행되는지 그리고 금리 민감 업종이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상하이 수요 예측도 시작됩니다. 네, 오늘 한국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잠깐 숨 고르고 벨리 스페이스 타입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늦으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요새 일이 바쁘신가 봐요.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저녁은 다들 챙겨 드셨나요?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녁에는 꽤 중요한 안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아직 이동 중이라 못 먹었는지, 대충 때웠는지에 따라서 하루의 피로가 좀 다르게 남잖아요. 현우님 지금 퇴근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화 모아나 지금 개봉했나요? 혹시 그 실사화 영화가 개봉한 걸까요? 닭살마 드셨다고? 아까 아침에 누가 삼계탕 드시고 출근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 닭 잡는 날인가요? 아카아키님, 저녁 맛없으셨어요? 야식 좋죠. 정규님, 안녕하세요. 얼른 저녁 드셔야 될 텐데, 라임오렌지님 요새 일이 되게 바빠 보이세요. 얼른 퇴근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가 초복이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요새 절기를 안 챙긴 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본가에서 독립을 한 지 좀 됐는데, 본가에 살 때는 어머니가 절기를 항상 챙겨 주셨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잘 안 챙기게 되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초복이라니.
저는 저녁으로 초밥을 먹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닭 나오면 복날이구나.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이라서 시간이 요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일찍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을 좀 일찍 먹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공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먹었어요. 한번 벨리 스페이스 가 볼까요? 오늘은 벨리에서 두 편 골라왔는데요. 그럼 첫 글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방구석 세계관님의 글입니다. 시리즈 연재 글인데요. 제목이 지능이라는 우주, 인간 지능의 특별함인데요. 아이 교육이랑 투자를 고민하다가 AI 도움을 받아 뇌과학을 공부해서 정리하신 글이에요. 요즘 AI가 사람을 다 대체할 거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생각은 좀 달라요. 대체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고 언젠가 공존하고 융합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인간 지능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에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 지능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특별하느냐? 바로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쓰는 전력은 약 20W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겨우 백열 전구 하나 켜는 정도고 스마트폰을 급속 충전할 때 들어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열량으로 보더라도 뇌는 하루에 340kcal 밖에 소모하지 않는데 이건 바나나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나나 3개의 열량만 갖고도 인간은 온갖 지적인 정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인류의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바나나가 약 250억 개 정도면 되는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13에서 14조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엄청난 돈이지만 전 세계 인류의 뇌가 쓰고 있는 자원을 돈으로 환산한 것 치고는 작은 값이죠. 근데 AI는 어떠냐? 지금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가 우리 뇌랑 비슷한 연산을 하는데 뇌 100만 배쯤 되는 전력을 쓴대요. AI 데이터 센터로 가면 아예 단위가 기가와트예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발전량이요. 알기 쉽게 요약하면 뇌가 지금 컴퓨터보다 대략 9억 배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뇌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AI를 인간 뇌를 본떠 만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니까요. 근데 이분 말로는 겉모양만 빌려왔지 속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컴퓨터를 기억해 두는 곳이랑 계산하는 곳이 따로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실어날려야 하는데 바로 그 실어나르는 데서 전기를 왕창 잡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뇌는 기억이랑 계산이 같은 자리에 붙어 있어요. 데이터를 옮길 일이 없으니 그만큼 낭비가 없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뇌는 한 번 연산할 때 천억 개나 되는 모든 신경세포를 한꺼번에 다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일에 필요한 소수의 신경회로만 켜고 나머지는 꺼둔대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에너지가 크게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인 뇌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비싼 지능을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서 방구석 세계관님은 이대열 교수의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져오는데요. 경제학의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장이 혼자 다 못하니까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맡기는 그런 관계요. 이걸 유전자랑 뇌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자기를 복제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지구 역사 초기에 출현했던 단순한 생명체들은 그냥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기만 해도 자연 선택을 거쳐 진화를 하면서 생존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구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고안한 게 바로 뇌와 신경계래요. 자기 대신 그때그때 판단해줄 대리인을 하나 둠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이 직원한테 성과급을 주듯이 유전자도 뇌한테 보상을 준대요. 뇌가 생존에 유리한 행동,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짝을 찾거나 위험을 피하면 도파민 같은 걸 뿜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성취감이나 행복이 실은 유전자가 뇌에게 쥐어주는 성과급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능이란 건 그 기저에 생존을 하고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본능에 의해 생겨난 거고 그 목적에 맞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정한 지능은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 생명체에 고유한 거고요. 근데 AI는 어떨까요? AI한테는 그 생존 본능이 없어요.
인간의 지능이 유전자가 부리는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AI는 인간을 주인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2차 대리인이라는 거죠. 생명체와 달리 스스로 살아남고 진화하고 후손을 퍼뜨리고 싶다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짚는 역설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게 없어서 오히려 무섭다는 거예요. AI는 생물학적인 족쇄가 없으니까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돈이랑 전기를 많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한계를 모르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만 해도 꽤 묵직해서 관심 있으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AI는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흉내냈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덜 아픈 손가락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FDE, 엔지니어의 미래인가인데요. FDE라는 게 요즘 확 뜨는 직군이래요. 고객사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엔지니어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 FDE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대요. 본인 커리어가 걸린 문제라 아주 깊이 파본 글이에요. 출발점은 한 문장이에요. 맥락은 희소하다.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행간, 암묵지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AI가 제 아무리 영리해져도 그 조직 안에서만 통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자료가 어디 놓여 있는지, 결정은 누가 내리는지, 서류에는 없는 눈치 같은 게 어떻게 오가는지, 이런 건 바깥에서 누가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맥락을 넣어주는 사람이 F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비싸다는 거고요. FD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직책인지 이분이 예를 하나 들은데요.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오래 일한 엔지니어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버스 비행기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조 인력들과 협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나 업무 프로세스, 조직 체계 같은 것을 체득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작업 지시서며 부품 현황이며 품질 문제며 여기저기 널려있던 데이터를 화면 하나에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는데 이 별거 아닌 프로그램이 비행기 뽑는 속도를 4배로 끌어올렸대요. 중요한 건 뭘 만들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예요. 그냥 외주로 주문서 받아서 개발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아무도 문서화하지 않은 현장 업무를 체험으로 배운 다음 그걸 소프트웨어로 옮긴 거죠. 이런 점에서 AI가 아직을 사람을 대체하려면 멀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덜 아픈 손가락님은 의심이 하나 생겼대요. 요즘 나온 엔트로픽의 페이블을 써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델이 알아서 자료를 뒤지고 맞춰보면서 맥락을 스스로 짜맞추더라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맥락도 AI가 알아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기업 조직의 체계와 암묵지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일마저 AI가 해버리면 FD라는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상하죠.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 아마존은 이 FD 조직에만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쯤을 넣겠다고 했고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도 조 단위로 돈을 걸고 있어요. 모델이 알아서 맥락을 조립하는 듯 보이는 지금 시점에 왜 다들 사람한테 조 단위를 거는 걸까? 이 모순을 풀려고 이분이 맥락이라는 단어를 아예 뜯어봐요. 맥락이 사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최소 3가지 층위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인식적 맥락. 이건 이 조직이 뭘 하는지, 속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접근적 맥락인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랑 시스템에 닿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마지막은 행동적 맥락인데, 뭘 대신 결정해도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실행하면 되고 뭘 실행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거래요. 덜 아픈 손가락님 말씀으로는 인식적 맥락은 모델이 아주 빠르게 따라잡는데요.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같은 건 금방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접근적 맥락도 시간 문제고요. 어쨌든 프로토콜 표준이나 보안 규정 같은 것들이라 표준화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행동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AI가 조직 구석구석을 다 꿰고 데이터란 데이터엔 다 손이 닿아도 이 서류를 내 이름으로 올려도 되나, 이 손님한테 이런 메일을 내보내도 되나, 이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직의 위험이랑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AI 지능이 아니라 허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희소한 건 사실은 맥락이라고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과 결합된 민감한 맥락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 딱 맞는 회사가 이미 하나 있대요. 아까 그 팔란티어고요. 그래서 이분 표현이 겉에 직군만 흉내내면 그냥 외주업체에 그치고 그 안에 시스템까지 따라가야 팔란티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뒤로도 내용이 엄청 많은데요. 분석이 워낙 촘촘해서 이쪽 일 하시는 분이면 특히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저녁이네요. 한 주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네, 너무 목요일 저녁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따라오시느라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확인할 건 함께 확인했고 정리할 건 오늘 저녁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너무 무겁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녁 못 드신 분들은 메뉴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편한 한 끼라도 꼭 챙겨 드시고요. 이미 식사하신 분들은 오늘 밤만큼은 조금 느리게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하루 끝에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잠깐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오전 8시 15분 이 자리에서 미국장 마감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